안녕하십니까 우리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토요사건 팩트 오늘 39번째 시간 1월 27일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마 오늘 컨텐츠부터 좀 보시면 바뀌는 점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에는 토요사건 팩트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올린 적이 없고 이름 미스테리 극장으로 함께 묶어서 제가 올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토요사건 팩트라고 해서 아예 따로 분리시켜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게 되는 건데, 방송을 약 8개월간 진행하면서 각 프로그램당 제 컨텐츠에 색깔을 입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했는데요. 올해 2018년도에는 여러분과 일단 수요일 날은 괴담, 즉 디벳 이런 거 관련된 것들 하나씩 이제 전달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토요사건 팩트에선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프로파일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마 당분간 의문사와 미제 사건 위주를 많이 다룰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제목도 보시면 나 이 사건 아는데? 야 이거 저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하지 않았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다들 이 사람이 범인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그걸 조금 관점을 바꿔보고 싶고 조금 더 폭넓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지식 정보들도 넣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되길 바라는 게 토요사건 팩트의 앞으로의 길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밑에 있는 모든 저희 유튜브에 나올 이 밑에 댓글들에는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사건을 보시는 분들은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범인이야.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 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범인일까요? 범인이다라고 얘기했던 증거들을 좀 반박해서 얘기하면, 그리고 그걸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각자의 의견과 각자의 견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컨텐츠를 만든 거니까 토요사건 팩트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싸움의 장이 아닌 토론의 장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부산 청테이프 살인사건은 2008년 5월 7일 저녁에 발생하게 됩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한 가정집에 살던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있는 집으로 평소와 똑같이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이상한 점을 하나 확인하죠. 문을 열려고 봤는데 잠겨 있어야 될 대문이 열려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 봤을 땐 이미 현장은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현장 사진을 하나씩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사진들입니다. 뭔가 도둑이 침입한 것 같은 흔적, 방이 난리가 났고 창문은 찢어져 있었고, 그리고 아내가 확인됩니다. 자신이 되게 사랑했던 아내는 얼굴과 손에 청테이프가 감긴 채로 살해된 채 발견이 됩니다. 당연히 현장에는 경찰이 즉각적으로 투입이 되게 되죠. 경찰은 처음에 이걸 딱 보고 나서는 누가 봐도 이렇게 흔적들을 보고 침입한도 이렇게 봤더니 창문이 있는 것 같고, 이거 누가 봐도 강도 범죄구나. 처음엔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금품 문제겠지. 집안을 다 휘저어 놨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여러가지 진술들을 하나씩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말이죠, 모든 진술을 봤는데 뭔가 조금 이상한 내용들이 조금 잡히게 돼서 정리를 경찰들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일한 목격자는 단 한 명입니다. 남편에게 물어봤어야 됩니다. 아내랑 언제까지 마지막으로 있었어요? 이제 그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5월 7일 새벽 6시에 같이 귀가합니다. 일을 늦게 끝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직업은 이따 한 번 더 프로파일링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귀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7시, 아내였던 피해자는 자신이 가정일, 집안일 같은 걸 마저 하게 되고 남편은 취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전화 한 통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전화 한 통은 일반적 전화는 아니고요. 피해자가 당시에 대출을 한 업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업체한테 전화가 와서 그 통화를 하나 하게 됐습니다. 일단 오전 9시까지는 살아있는 게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2시 37분에는 전화 2통이 왔는데요. 피해자 전화에 누가 있냐면 피해자의 친구들이 전화를 했어요. 2통. 근데 그 2통 다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 전화를 받지 않았으니까 경찰은 그때 당시에 아내 괜찮았어요? 아내 자고 있었어요. 저는 집에서 1시쯤에 나갔습니다. 아내하고 한 10분 정도 얘기하고요. 잠자는 아내 보고 좀 나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록도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 오후 2시에 우편 배달부가 그 등기우편 전달을 하기 위해서 왔더니 여러분 등기우편입니다. 등기우편. 일반 우편이 아닙니다. 등기우편을 전달하기 위해 들리게 되죠. 그리고 오후 2시에 막 초인종을 눌러봤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서 그냥 없나 보다. 그러고 그냥 왔다고 합니다. 뭐 붙여놓고 오잖아요. 우체국에서 왔습니다. 요거. 그리고 7시 25분 남편이 귀가하고 아내가 살해된 현장을 보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편의 진술대로 여기 있는 모든 말을 맞춰보게 된다면 1시에서 1시 10분까지는 아내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2시. 2시에는 좀 애매하고 그 사이의 시간에 7시 35분 사이의 시간에 아마 이런 살해를 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모두가 다 한 얘기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단 3분만 설명해도 끝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 조금 있었습니다. 일단 프로파일링의 전부 기본적인 사건 현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사건 현장에 대한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건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안에서 발생했는지 밖에서 침투했는지, 즉 밀실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일단 밀실 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안에서 밖에서 들어왔으니까.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그리고 하나 더 보시는 바와 같이 창문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 밑에도 보시면 창문이 안에서 봐도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밀실 사건은 아니어서 분명히 외부와 내부가 출입이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밀실인 걸 제외하고 이제 이 건물에 대한 외부적 관점부터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외부적 관점에서 이 건물에서 집 안으로 침입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단 2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바와 같이 창문, 두 번째는 현관문입니다. 경로의 루트를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사건을 다 깊게 보기 전에 우리도 뭔가 먼저 편견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빼놓고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창문이 찢겨 있었습니다. 그냥 뭔가 비닐처럼 막아놨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걸 찢었고 그리고 나서 현관문은 열려 있었다. 그럼 경우에서 첫 번째는 외부에서 창문으로 침입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현관문으로 나갔나?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만약에 이게 아닌 두 번째 다른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현관문을 따고 들어와서 창문을 찢고 나갔다요? 되게 이상한 소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와서 현관으로 나갔다. 자, 그럼 일단 창문으로 들어왔다는 것부터 한번 관점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시간은 1시 이후에 그리고 7시 25분 사이입니다. 주택가입니다. 외부적 관점. 굉장히 많은 주택들이 몰려있는 주택가에서 이 건물은 4층 구조를 띠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옥상인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그 옥상 구조에서 어떠한 받침대도 없는 상태로 3층 안으로 직접 들어와서 자기가 칼로 찢고 몸을 매달고 들어와서 범행을 저질렀다. 물론 힌트가 있었으니까요. 그 힌트가 뭐냐면 바로 족적입니다. 족적이 하나 확인이 됐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어서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사진을 보시면 이거 같은 거네. 저기를 밟고 나온 겁니다. 족적이 확인됐던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게 족적이 한번 확인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외부에서 침입했다는 흔적이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요, 발의 모양을 보셔도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온 모양이잖아요. 근데 문제점은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에 지금 묻은 저 파우더 가루, 저게 집 안에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파우더 가루가 밖에서 묻어서 내려왔다. 집안에 뿌려져 있는 파우더, 안에 파우더 가루가 족적으로 지금 방 안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묻어져 있다.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애초부터 그럼 묻혀서 들어왔다? 범인이 남긴 족적의 증거지만 굉장히 이상한 말이 됩니다. 밖에서 들어왔다의 증거를 왠지 만든 게 아닌가 싶을 만큼의 의심 상황이 될 수 있는 족적이기도 하죠. 자, 좋습니다. 이런 뭔가 예외 상황이라는 게 보이다 보니까 이걸 좀 패스하고 싶었습니다. 조작 같은 흔적이 자꾸 보이니까, 뭔가 난잡하니까, 이상하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온 걸 만약에 조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경우의 수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현관문으로 직접 들어왔답니다. 현관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현관문으로 통과했을 가능성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자신이 열쇠가 없어도 이걸 자기가 직접 열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둘째,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서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 즉, 면식범 혹은 가족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외부적 관점만 먼저 확인을 드렸습니다. 족적에 대한 문제로 외부에서 침입했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증거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만든 증거는 아니에요. 범인이 거기 남긴 증거인데 말이 앞뒤가 안 맞은 거니까 그럼 그 부분은 제끼겠습니다. 그러면 현관으로 들어왔다고 할 때 가능성이 있는 건 몇 개 없으니까 말이죠. 면식범 좋습니다. 여기까지요. 그 다음 우리는 이제 내부적인 관점으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바깥쪽은 됐고요. 현관문으로 들어왔다는 전제 조건 하에 내부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좀 이상한 점 하나. 집안의 흔적 중 보시는 바와 같이 왜 집안을 털었을까요? 금품갈취요? 훔쳐간 게 없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사실 프로파일링을 공부하면서 안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물건들이 흩어져 있는데 금품갈취를 위해서 흩어진 건지 아니면 그걸 조작하기 위해서 흩어진 건지를 어떻게 구별하는지가 되게 궁금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금품을 훔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금품이 있을 것 같은 장소만 들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장롱 깊숙한 부분들, 깊숙한 쪽, 마치 없을 것 같은 곳 이런 데만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반면에 이제 그걸 주작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다 잡아 꺼내는 이상한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논리적인 걸 봤을 때 다른 점들이 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그냥 안에 있는 옷장에 있는 옷들 다 꺼내서 그냥 누가 봐도 뿌려놓은 것처럼, 글쎄요, 뿌려놓은 것처럼 다 그냥 마구마구 뿌려놨다면 경우의 수도 두 가지입니다. 격투죠. 싸웠나? 근데 싸웠나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상했던 겁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집안을 뒤진 흔적이 있지만 집안을 제대로 뒤진 것 같진 않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는 면식범 혹은 집을 자기가 열 수 있는 사람이 왜 굳이 집을 흔들까요? 두 번째입니다. TV입니다. 실제 사건 현장에서는 TV가 켜져 있습니다. TV가 켜져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니 왜 TV 얘기를 해? 라고 하실까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에는 깨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분명한 건 남편의 초기 진술은 자기가 나갈 때 모든 걸 다 끄고 그리고 아내가 자는 걸 보고 확인하고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TV는 켜져 있었습니다. TV가 켜져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건 분명히 아내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TV를 자기가 켜고 TV를 보고 있다가 뭔가 일이 발생이 됐거나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들어와서 TV를 자기가 켰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분명한 TV는 애초에 원래부터 켜져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조작됐거나 아니면 살아있음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바로 강아지입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집엔 강아지 3마리를 키웠다고 합니다. 주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강아지는 굉장히 낯가림이 심해서 낯선 자들이 들어오면 엄청나게 많이 짖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짖는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알아만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얘기를 좀 이따 한 번 더 할 거니까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족적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족적 문제가 되게 이상합니다. 신발을 실제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신발도 되게 독특하게 있었습니다. 270mm 정도의, 더더군다나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신발이었습니다. 중국산이고요. 대부분 이제 노동자분들이 많이 신었던 신발입니다. 근데 경찰이 한 가지를 되게 잘 찾았죠. 신발의 족적을 확인해봤는데 이 족적에는 마모된 흔적도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마모된 게 없다는 건 새 거를 사서 온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내부의 증거에 대해서 하나씩 맞춰 한번 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부는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흔적입니다.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족적도, 벽에 있는 창문을 찢은 것도, 그리고 TV도 어쩌면,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여러분과 얘기하게 될 시신의 증거입니다. 시신의 되게 이상한 특징이 뭐냐면, 첫째, 침대에 되게 가지런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위에 나왔던 거랑 뭐가 매치가 안 되냐면, 정말 만약에 모든 의상들이 흐트러진 이유가 격투 때문이라면 몸에 외상이 있어야 됩니다. 외상이 전혀 없습니다. 질식사로 죽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건 침대에 가지런히 사람이 그냥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뭔가 그냥 불편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 가지런히라는 말이 제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 이유기도 한데 테이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테이프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얼굴과 목, 손목, 발목까지 전부 다 3겹 이상 꽁꽁 싸맸습니다. 얼굴 아예 가리고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원래 사람을 포박을 할 땐 팔을 뒤로 묶잖아요. 근데 팔을 뒤로 묶은 게 아니라 팔을 앞으로 묶은 상태로 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진 건, 만약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묶었다면 테이프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할 거기 때문에 반항흔이죠. 반항의 흔적들이 계속 나와서 몸을 흔들면서 테이프가 구겨지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테이프는 굉장히 반듯하게 다 감겨져 있었습니다. 즉 아마도 사망한 이후에 묶은 게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격투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반항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돌아가신 겁니다. 손톱에도 어디에도 상대방에 대한 DNA가 없습니다. 원래 사람이 누군가에게 목이 졸리거나 한다면 뭐 사람을 잡는다거나 해서 그 사람의 DNA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것도 없다는 것. 없는 건지 있는 건데 원래 그 사람 거니까, 늘 만나는 사람 거니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자, 아무도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셋째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장판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사건에서 특이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온도가 굉장히 높은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전기장판을 틀어놨습니다. 온도가 30도가 넘었던 날이었는데 전기장판을 틀어놓고 그것도 풀로 켜놓고 갔습니다. 전기장판을 틀어놓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피해자의 사망 시간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뜨거워지니까 말이죠. 시간을 조작을 했다.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네요. 아니요. 머리가 좋은 사람 같습니까?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족적을 반대로 남겼어야죠. 아니면 족적을 그렇게 남길 수는 없죠.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일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여기까지가 사건에 대한 외적, 내적 모든 부분을 한번 총괄적으로 한번 여러분과 보여드린 겁니다. 어떤 느낌 오십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프로파일링의 기본적인 내용을 하나 섞어보려고 했습니다.
바로 살해의 동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래 모든 사건, 살해 사건에서는 이걸 확인해보는 게 기본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이 기본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살해의 동기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도구적 동기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도구적 동기라는 게 사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미래에 명백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죽였을 때 뭔가 도구적인 명백한 목적을 얻을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돈 같은 것, 아니면 뭔가 지위적인 상징적인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때 행하는 것, 대부분 계획적인 범죄가 바로 이 도구적 동기에 많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표출적 동기라고 합니다. 화나 분노, 욕구 불만이 너무 강해서 갑자기 사람을 죽이는 것, 경로형 범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사건은 도구적 동기가 강한 걸까요? 아니면 표출적 동기가 강할까요? 사실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살해의 동기가 도대체 뭘까? 정말 만약에 이걸 계획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죽인 범죄라면 사건 현장을 왜 그렇게 하고 왜 테이프를 칭칭 감고 족적 문제? 왜 그런 문제를 일으켰을까? 고민해봤습니다. 첫 번째, 강간이나 강도에 대한 부분이 있었나? 아니요. 강간 및 강도에 대한 부분은 아예 없었습니다. 도구적인 걸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두 번째, 무언가 은폐, 숨기고 싶었나? 근데 그런 비밀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세 번째, 돈과 관련된 것도 아니었고요. 네 번째, 바로 보험금입니다. 예전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도 바로 그 보험금이라는 부분에 굉장한 집착을 했습니다. 다들 보험금에 집착을 합니다. 실제 보험금이 있었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3개의 보험, 2억 2,200만 원의 생명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보험금 때문에 처음에 의심을 받았던 게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이 여기서 좀 벗어난 이유가 뭐였냐면 보험금이 수령자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에요. 남편은 보험금 수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돈의 목적도 아닌데 말이죠. 다들 보험금에 왜 집착을 할까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금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범인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남편입니다. 아마 다들 똑같이 판단하시겠죠? 야, 남편 아니야? 남편 같은데? 자,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실제 둘이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그 시간은 사건 발생 7개월 전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건 발생되기 1년 전에 생명보험 2개를 가입했고 2년 전에 1개를 가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둘은 결혼관계를 맺은 건 7개월 전이었거든요. 7개월 이후에는 보험을 든 게 없어요. 그 전에 들었던 겁니다. 물론 그 둘은 그 전부터 만났던 사이는 맞습니다. 9년 정도를 동거했던 사이라고 하는데 2007년 12월 달에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만 안 한 상태였습니다. 뭐 어떤 프로그램에, 이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가 더라고요. 남편이 옛날에 보험사에 있었다. 보험사에 있는 사람이 혼인신고를 안 하면 돈을 못 받는다는 걸 모른다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정말 그런 범죄에 대한 문제라면 생명보험 2억 2,200만 원짜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을 가입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비싼 타입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죽일 문제였다면 보험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올렸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보험금 총액이 생명보험 3개를 합쳐도 2억 2,200만 원 나온 경우는 그렇게, 물론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사건 범죄랑 다르게 되게 적게 판단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못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 피해자는 유흥업소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둘이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유흥업소를 같이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집에 같이 들어왔던 거였고요. 실제로 남편은 신용불량자 상태로서 재산은 대부분 이제 피해자의 명의로 다 돌려놓은 상태였고 요 상태로 같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남편의 족적은 250mm입니다. 신발의 족적은 270이었고요. 족적도 사이즈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보험을 아내만 든 게 아니에요. 남편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피해자는 되게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알뜰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을 만나면서 남편이 자꾸 사채 같은 걸 쓰다 보니까 그 빚을 떠안게 됐는데 빚도 실질적으로는 4천만 원이었습니다. 빚 금액 4천만 원. 보험금 타기 위해 2억 2,200만 원을 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 물론 사람이야 생각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전반적인 주변의 사람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범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똑같습니다. 범인은 남편일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제 입장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다들 남편이라고 하니까 저는 남편이 범인이라고 얘기하는 관점을 조금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초점이 남편에게만 집착되어 있으니까 그걸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 남편에게 갖는 의구심 첫 번째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강아지. 강아지가 짖지 않았다. 여러분, 강아지가 짖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시에는 왜 안 짖었을까요? 분명히 등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편물을 그냥 놓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편물은 와서 2시에 분명히 초인종을 누르고 사람을 확인하고 분명히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등기 우편은 원래 그렇게 가야 되니까요. 물론 강아지가 낯선 사람을 봤을 때만 짖는 강아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띵동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짖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는 보지만 저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봤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강아지를 테스트했을 때 그냥 아무렇지 않을 때 그냥 모르는 사람이 띵동 했을 때도 짖는다 안 짖는다 이런 부분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경찰이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의 확인도 어쩌면 필요합니다. 만약에 짖는다면 글쎄요. 만약에 짖는데 그 상태에 짖지 않았다면 그 2시에 그 안에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의구심 두 번째, 돈 4천만 원 때문에 2억 2천을 얻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프로파일링 할 때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이제 형님들, 나이가 한 30대에서 40대 되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형님, 혹시 형님이 이런 돈이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좀 위험해졌을 때, 형님 같으면은 어떤 방법,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론 여러분, 제 지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100% 맞다는 건 아닌데, 새로운 얘기를 하나 듣긴 했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파산하면 되지. 회생하면 되지. 회생, 파산. 회생에 대한 부분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2008년, 2005년부터 시작했던 대한민국 개인회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에게 소득보다 빚이 더 많을 때 그 빚에 대해서 일정 부분 탕감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신용을 회복해주는 최대 5년 정도를 관리해주는 걸 개인회생 정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금액이 만약에 5년 동안 갚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최저생계비를 떼고 나서 갚아주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남으면 그 전액 빚을 탕감해주는 대한민국 제도 중에 하나인 바로 개인회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사채업자에게 너무 시달리거나 하면 그 부분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빚 4천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자신에 대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명의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개인회생제도를 걸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걸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파산 및 회생입니다. 방법은 분명히 있었는데 왜 굳이 사람을 죽였을까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를 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예전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적 관점을 봤을 때 이미 이전에 들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요 얘기를 드리는 건 남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입장을 좀 강하게 얘기했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좀 강하게 부각시키면 어쩌면 아닐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사채도 자신의 일련 번호가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및 파산에 똑같이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이라는 부분에서 일단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무조건이다 아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조사가 지금 현재 불가능한 건 사건 직후 혐의가 없다라는 걸 판단받고 원양어선을 타고 지금 현재 떠나 있습니다. 남편이 아니다. 면식범 같은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는데 말이죠. 그럼 두 번째, 제3자. 제3자라면 피해자를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집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언제 집에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모든 게 정확해야지만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요. 제3자 중에 누가 있을까요? 제3자 중?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 사채업자입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라고 생각하기에도 뭐가 조금 이상하냐면 자신이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죽였다?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제3자라면 면식범이어야 하고 혹은 가족관계여야지만 집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건데 말이죠. 그리고 경찰들은 모든 걸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내연관계 및 어떤 사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3자에 관련된 부분도 마땅하게 누구다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애매했습니다. 세 번째, 제가 가장 말이 안 되는 살인사건일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촉탁살인입니다. 그 촉탁살인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피해자가 자기가 직접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죽여달라.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청탁을 해서 사람을 죽인 걸 수도 있고요. 제가 촉탁살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근거를 약간 의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들 한 명 한 명씩 봤을 때 문제는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남편이라고 보기에도 뭐 굳이? 왜? 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제3자 입장도 마찬가지였고 그렇다면 계획적인 범죄 안에서 집안에 들어와서 모든 걸 다 꾸며놓고 나간 계획적 범죄 그리고 그 시간 남편이 1시에 정말 나갔다고 가정했을 때 7시 25분 돌아오기 전까지 그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만들고 지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남기지 않고 갔다는 것 어쩌면 촉탁살인일 수도 있겠죠. 계획범죄로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저도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남편의 범인의 확률이 가장 큰 것 아닌가.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은 합니다. DNA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아내의 손톱에 DNA가 나와도 절대 의심받지 않을 사람. 부부였으니까. 집안에 머리카락이 있어도 절대로 의심받지 않을 사람. 자기가 치우지 않아도 절대 지문이 묻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그럴 수 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 누구라고 얘기를 해도 관점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편입니까? 제3자입니까? 아니면 촉탁살인입니까? 아니라면 또 다른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김원의 토요 사건 팩트 여러분들과 2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으면서 제가 느꼈던 제 개인적인 부분은 보험금 살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보험금의 상속자가 누군지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근데 제가 남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사람을 아까 보여드렸을 때도 표출적 동기부여였는데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걸 알고 너무 놀란 나머지 이제 그 환경을 저는 꾸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 생각이에요. 꾸몄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꾸미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치를 썼겠죠. 그리고 제가 시신을 눈을 얼굴을 가린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시신을 올바르게 두고 저는 이런 느낌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은 몸이 굳어요. 경직이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팔을 올린 상태에서 죽게 되면은 그게 나중에 시신이 이 상태로 굳으면 사후경직이 일어나 버리면 이게 이제 나중에 장례를 할 때 사람을 이렇게 원래 이렇게 수의를 입힐 때 올바르게 입히잖아요. 올바르게 이렇게 입히게 되는데 그 부분을 입힐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그래서 올바르게 뒀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뒀다는 거,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의를 입을 수 있는 상태의 몸을 고정을 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눈을 못 쳐다보기 때문에 얼굴을 가렸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프로파일링 하면서 느낀 세상인데, 일부러 얼굴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일부러 다. 그래서 자기가 죽인 죄책감 때문에 눈을 보기 싫었을 수도 있고,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뭐 그런 부분으로 얼굴을 가린 걸 수도 있고, 혹은 눈이 감긴 상태로 이제 그렇게 하늘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전기장판을 튼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들어요. 그게 죽음의 시간을 조작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가 뭐 여름이긴 한데 몸이 추워지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사람이 죽으면 차가워지거든요. 발부터 차가워지기 시작해요. 발부터. 그래서 그걸 보고서 혹시 튼 게 아닐까,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범인 같은데 남편이 처음에 그냥 표출적, 우발적으로 사람을 이게 목을 졸라 죽이고, 싸움 문제, 뭐 사체 이런 빈 문제 때문에 싸워서 죽이고, 왜냐면 그 전에 사채업자한테 전화가 뭐 왔었으니까, 죽이고 나서, 이제 그대로 눕혀놓은 상태로, 이제 이렇게 다 수의를 입을 수 있는 상태와, 네,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몸이 차가워지는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 튼 게 아닐까.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흔적을 좀 바꾸고 싶어서, 좀 뭔가 강도가 든 흔적처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그냥 개인적 생각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가진 개인적 관점입니다. 이건 무조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 이거 무조건 맞은 게 아니에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제 생각을 따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그냥 제 개인적 견해라고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